이제 정치인 노무현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약간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평생의 정치적 목표가 지역주의 극복이었는데, 이 대통령님이 균형 발전, 지방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시죠. 네.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이제 도로가 막히면서 생기는 손실 비용이 있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수도권에 길이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 게 41조 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올해 43조 원입니다. 공공기관과 각종 연구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그 지역에 산업이 생깁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거죠. 지역주의 극복, 균형 발전. 미처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해야 되는, 저한테는 좀 운명 같은 숙제, 과제입니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밖으로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만은 한강을 비롯한 서울의 전경이 오늘 굉장히 청명한 날씨가 돼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출퇴근 시간이나 그리고 요즘 정말 어려운 화두죠.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왜 대한민국에 서울에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 국토가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정말로 균형감 있게 발전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정부에서 하시는 분이죠. 또 여러분에게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으로 기억하시는 아마 분일 겁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지방시대위원회 원래 있던 조직입니까? 아니면 이 정부에 새로 만든 조직입니까? 너무 무지한가요? 아니요. 제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받고 나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네.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이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국가 정책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2003년에 만들고, 이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을 살리자라는 건데, 지역이 살아나려면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자치분권도 중요하거든요. 지방자치 권한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치분권위원회도 같이 발족을 했어요. 2005년에. 그래서 그동안 쭉 20년 가까이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따로따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정부 때 이걸 그냥 합쳤더라고요. 네. 그냥 합쳐놓고 인원도 줄이고 좀 이렇게 약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제 이게 윤정부에서 어쨌든 맞습니다. 통합하고 명명한 조직이군요. 그렇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는 유일하게 세종시에 사무실이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한 다음에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했던데, 저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꼭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하면 직관적으로 해야죠. 저 위원회는 저 업무를 담당하는구나. 정부 부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을 개정해야 이름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인데 위원회 명칭도 그 자치분권, 균형발전 또는 균형성장 두 개를 넣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김경수 이 이름 석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분이 계시죠. 참 애석하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 되기도 해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 생활을 시작한 게 1994년이고요. 예. 근데 대통령님은 그때 이제 원외
그러니까 88년에 국회 진출했다 92년에 낙선하시잖아요. 네. 낙선하신 다음에 이제 원외에 계실 때인데 원외에 계신데도 의원회관에 이제 그 의원회관 보좌진으로 갔는데 노무현 의원실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들을 하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뭐 또 저도 고향이 경남이다 보니까 네. 같은 동양의 이제 선대 정치인이시니까 관심이 있고 해서 활동을 늘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청년 단체 행사나 이런 데서는 우연히 만나긴 했는데요. 네.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된 건 2002년 대선 때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선 그 선대위에 예. 전략기획팀에 이제 결합해서 당시에 그때 처음 맡았던 업무가 그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의 전략기획이라는 그 팀인데 그 팀에서 선거 전략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대통령님께 이제 브리핑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처음 대통령님을 뵙게 되는 자리였어요. 저로서 이제 부담이 많은 자리였죠. 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제 쭉 브리핑을 했는데, 뭐 선거의 기본적인 구도나 이런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는데, 본인의 철학이 확고하시더면요. 제가 만난 정치인들이 그때 94년인데 2002년이면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 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꿈꾸는 사회, 이런 걸 그냥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은 그때 제가 처음 했는데, 그때 키워드가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렇죠. 말씀을 자주 하셨고, 어쨌든 그때 받은 인상이 어쩌면 이제 제 인생을 또 바꾸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선거 끝나고, 인수위 들어갔다가 청와대에서 5년간 계속 같이 일을 했었죠. 그리고 또, 집권기가 끝나고 예, 예. 봉화로 내려가실 때 같이 내려가셨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 1년간은 국정상황실에서 네. 일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때 탄핵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각된 다음에 탄핵안이 직무에 복귀하시는 날 그날 그 부속실로 1부속실로 이제 발령이 나서 네. 이제 1부속실은 대통령님 바로 옆에서 이제 직원거리에서 대통령님을 모시는 그런 곳이니까 부속실에서 4년간 모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봉화까지 계속 대통령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별명 중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 별명이 제일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바보 같은 결정들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뭐 이른바 꽃길을 갈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정치계를 한정할 수 있는, 한정짓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게 지역구도라는 맞습니다. 말인데 예. 한 명의 정치인이 그걸 깨보고자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노력을 아마 결국은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맡긴 거 아닌가.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근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한 분의 입장에서 그 인간적인 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들을 했을까? 그 대통령님 본인도 예. 여러 별칭이 있는데 그 중에 바보 노무현이 가장 본인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그래서 봉화에 기양하신 다음에 네. 그 민주주의 2.0이라고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토론 사이트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본인 아이디를 닉네임을 혹시 뭘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공이산을 이제 네. 그 조금 바꿔가지고 노공이산으로 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닉네임도 바보 노무현을 닉네임으로 이제 옮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바보라는 이제 별명을 듣게 되신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YS가 3당 합당할 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으로 이제 여당으로 갈 때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따라갔는데 따라갔죠. 안 따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 3당 합당을 의결하는 대회장에서 손들고 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정치사에 아주 선명한 네, 기억이 있고요. 네. 그때 만일 따라갔으면은 다음에 낙선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렇겠죠. 뻔히 이렇게 가면 앞길이 이제 가시밭길이라는 게 눈에 음. 보이지만 그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택하셨던 거고, 또 두 번째가 오랜 원외 생활 끝에 이제 98년에 종로에서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궐선거도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에서 당선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종로에서 정치 일본지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종로에서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는데 사실 거기서는 2000년 총선 때 그냥 종로에서 출마하셨으면 또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당선 확률이 높은 곳인데 네. 부산으로 가시죠. 참모들의 반대를 다 내치고 그때 이제 함께 하셨던, 저는 그때 같이 없었으니까 그 뭐 이광재 전 지사라든지 이호철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예.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했겠죠. 그래도 이제 본인의 평생의 지론이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도 그렇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가장 어찌 보면은 뭐 입구나 그 근본적인 토대 같은 건데 네. 이걸 말로만 얘기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수도권에서 정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있는데 가서 이제 함께 부대끼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어쩌면 이게 대통령님은 종로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게 계속 걸리셨던 것 같아요. 걸리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종로 그 당원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왜 부산으로 가야 되는지를 또 절절하게 설명하시면서 양해도 구하시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셨는데 또 낙선하시잖아요. 저도 그 뭐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그 담배를 이렇게 예. 피우시는 모습이나 상대당 후보와 이 유세하는 현장이나 뭐 그리고 낙선할 때 선거운동 했던 동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들. 유명한 그 선거운동 중에서 유명한 유세가 이제 공터 유세라고 정말 사람 몇 사람 없는 빈 공터에서 벽을 보고 유세를 하시거든요. 네. 그게 또 영상으로 남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공터 유세하면 유명한 유세인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님만 겪는 경험이 아니고요. 영남에서 정치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대부분. 경우에는 요즘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다들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이제 노 대통령과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말씀을 여쭤볼까 말까 지금도 좀 망설여지는데 2009년 5월 23일이었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심장이 멈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 아픔, 뭐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만 어쩌면 많은 국민들 중에서도 그 소식에 다 그러셨겠습니다만은 가장 마음 아파하고 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분 한 분을 꼽으라면 아마 김경수 위원장님이 아닐까 싶은데 기억하기 좀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은 자꾸 이렇게 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만요. 근데 저희가 그날 이런 이제 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제 새벽에 전화를 받고 나가서 이제 대통령님 병원으로 그 이송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용욱 비서관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문용욱 비서관은 대통령 모시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저는 이제
사제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뭔가 이게 저런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한테 남긴 말씀이 있으실 텐데 싶어서 이제 대통령 컴퓨터를 켜져 있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에 유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출력해서 가지고 가서 문재인 그때 이제 전 비서실장이셨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만나서 전해드리고 어쨌든 저로서는 그때 공보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께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님하고는 그걸 가지고 참, 이렇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어요. 네, 네. 이제 짧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빈소를 가족과 함께 가시는 길을 명복을 빌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장례식이라던가 그런 보내드리는 모든 절차에 와, 이렇게까지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때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백원우 의원이었죠 아마. 맞습니다. 예. 막 그 시청 앞 장례식장에서 정말 분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그때가 아마 정치인 김경수가 조금 더 새로운 생각과 또 다짐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몇 번의 이제 변화의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직후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고 이제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었고 그리고 목표가 또 분명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의 목표를 그러니까 다 이루지 못하고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사실은 2007년에 퇴임 직전에 그 당시 이제 KTV라고 네, 국정 홍보하는 국정 홍보처에서 네. 만드는 그 KTV의 5부작으로 이제 참여정부 일종의 그 5년을 해고하는 다큐멘터리를 쭉 대담 방식으로 촬영하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정치인 노무현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정치인입니다라고 이제 약간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생의 정치적 목표가 지역주의 극복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돼서도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정치인. 그래서 정치인 노무현의 인생은 실패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이제 평생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 또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시면서 봉화마을에 정착하실 때 5년 내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이 5년 동안 균형발전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수많은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는데 정작 대통령은 서울에서 퇴임한 다음에 서울에 살고 있으면 내가 그분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고향으로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시면서 균형발전, 농촌 살리기 이런 이제 또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계속 해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 과제를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이루는 대통령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게 이제 제 숙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서거하신 뒤에 몇 년 동안은 이제 그 일에 집중했었고, 재단을 만들고 기념사업, 단지 기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뜻하지 않게 정치에는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김해 지역구에 그렇죠. 출마하셨죠. 그게 이제 대통령님 고향이 있는 지역구에 김해 을인데요. 그 봉하마을이 포함된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보궐선거에 민주당 야당 후보로 누가 나갈 거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이제 거기 재단의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이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으니까 저보고 이제 출마를 하라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이제 정치인의 참모로서 또는 정치인 보좌 하면서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대중정치인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출마하지 않는다가 조건입니다. 장인께서 예. 그걸 확답을 하라고 그렇죠.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처가 쪽에 이제 장인어른을 포함해서 처가의 불문율이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출마하면 안 돼. 사위가 들어오는데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위. 이제 첫 상견례 자리에서 첫 질문이 자네 출마할란가가 첫 질문이었으니까. 그 호남이시죠? 네, 예. 전남 신안입니다. 신안, 네. 신안 인자던데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장인어른,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네. 장인어른도 이제 제가 봉화가 있는 김해에서 출마를 안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장인어른도 그때는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궐선거가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국민참여당이라고 유시민 선배가 네.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당이 있습니다. 그 당에서 기억이 아련하네요. 예, 후보를 내세웠어요. 네. 이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를 놓고 막 우리 노무현 재단 안에 회원들끼리 그랬겠네요. 예, 게시판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건 대통령님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이건 제가 못할 짓이다 싶어서 아무 상의 없이 당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불출마 선언서를 써서 인터넷에 올려버렸죠. 네. 그 뒤에 하여간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당 후보가 보궐선거에 나갔는데, 당선이 됐으면은 아마 저는 재단 일을 계속하면서 아마 봉화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낙선을 했어요. 1년 뒤에 2012년에 총선인데 그 연말부터 이제 총선에 다시 나가라는 요구가 이제 쏟아지고 막 제 딴에는 유시민 선배께도 책임지고 나가시라고 이제 권유되고 다른 분들께 뭐 한명숙 총리님께도 부탁드려보고 했는데 다들 반응이 당신이 나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출마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처음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당선이 되셨죠. 그때는 낙선했죠. 아, 그랬나요? 2012년에는 낙선하고요. 제 네. 기억엔 왜 이렇게 네. 네, 바로 되신 것만 기억이. 그 다음에 2014년에 지방선거 때 한 번 네. 더 낙선을 합니다. 그때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이제 네. 경남지사로 계실 때인데 경남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에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나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높게 나온다고 저보고 이제 출마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당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상황이 그러면 뭐 일종의 이제 깃발 들고 총대를 매겠습니다 하고 출마를 했던 거죠. 그때도 당연히 이제 낙선을 했었고, 두 번 낙선하고 그 다음에 2016년 총선 때 김해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본 저마저도 예. 김경수, 정치인 김경수 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음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후광이라고 하죠. 후광이라는 표현은 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김해에서 네.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리라, 그리고 경남지사를 했으리라,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원장의 표현대로 후광이나 음덕이 있었다면 서거하신 그 이후 바로 그 순간이 더 컸을 텐데, 그때 두 번의 선거에서 낙선을 하셨군요. 네. 하시고 그만큼 지역에서 그러니까 뭔가 부울경 지역이, 영남 지역이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인 겁니다. 김해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 거기 중에서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그렇죠. 된. 그 부울경 지역 중에서는 민주당 당세가. 지지도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인데도 이제 그것만으로는 그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구도였고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본인이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첫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그 선거로는 뭐 박빙이긴 했지만 그 낙선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중간에 도지사 선거도 출마하고 4년간 원외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부대 끼고 함께 지역 주민들과 뛰지 않고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 부울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부울경에서 특히 그 TK나 PK에서 당선된 분들께는 정말 보시면 고생했다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경남지사를 네. 또 하셨어요. 네, 그 뒤에 이제 2018년에 그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에서는 후보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라 저로서는 뭐 국회의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당에서 요청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심을 하고 출마를 했었죠. 그때는 판세가 어땠습니까? 그 또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김해이라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상남도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예, 특별히 김해보다도 원래 그쪽이시잖아요. 서부 경남 출신이시죠? 제가 이제 경남 고성이 네. 고향이고요. 네. 이제 진주에서 초등학교 학교 6학년 다니시고. 때 진주로 전학을 가서 초중고는 진주에서 네. 졸업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제 육체적인 고향은 서부 경남이고,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고향은 동부 경남이고 네. 그런 셈입니다. 저도 가보면은 네. 뭐 친지들도 있고 뭐 친척, 네, 친구들도 네, 있고 가보면 이 부울경 쪽하고는 또 사뭇 그 서부 경남도 훨씬 지금도 보수적이잖아요.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죠? 지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당선됐을 때 판세와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개표하는 날 출구조사에서는 이긴다고 나왔는데 네. 새벽 거의 12시, 1시 가까이 될 때까지 네. 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다른 시도는 거의 이제 출구조사대로 개표 결과도 이제 거의 맞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경남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서부 경남을 포함한 농촌 지역을 먼저 개표가 빨리 끝나고 요 이제 김해를 포함한 창원, 김해, 양산 같은 동부 경남이 아무래도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인데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그것도. 그렇죠. 네. 이제 그쪽이 개표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늦어지면서 이제 새벽 1시 가까이 돼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뒤집어지고 당선 확정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번, 도지사 한 번. 예. 예. 그 이후에 뭐 정부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정치 활동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네. 그때 드루킹 사건 그러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영어에 몸이 있으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도지사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3년간 일을 하고
이제 만 3년 갓 지났을 때 네. 이제 최종 대법원 재판 확정 결과가 판결. 나오면서 예. 그때 이제 구금이 됐었죠. 그리고 1년 가까이 그 다음에 연말에서 1년 한 5개월 정도 되겠네요. 하다가 뭐 이제 사면이 돼서 나왔었죠. 그 처음은 아니시죠? 제가 이제 학생운동할 때 그러니까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걸음이 느린 것도 아닌데 잘 잡히셨어요? 이게 이상하게 구속을 3번 구속이 됐었어요. 학생운동 하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다닐 때의 그 경험과 또 정치를 한참 이제 경상남도 도지사를 하실 때 그 경험은 사뭇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운동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주화,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운동이 이제 핵심 화두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어떻게 하면 독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할 거냐. 그게 딱 보였던 지점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로 호언 철폐였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학생운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1차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쭉 지금도 87년 헌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뭐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게 초기에는 뭐 그 사당 체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좀 현혹감도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고 그랬다가 3당 합당이 되면서는 이게 이제 독재는 아닌데 사실상 일당 체제로 가면서 이게 또 민주주의도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삶도 경제는 발전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이내에 대국이 됐는데 막상 국민들의 삶이나 국민들의 현실을 보면 1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거 아십니까? 특히 아이들,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불행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고 네. 이게 이제 격차 문제인데 이러면서 이제 나라는 성공했는데 국민들은 함께 행복해지지 않은 그래서 이걸 좀 이상한 성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학생운동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1차로 이루었지만 정말 그때 이루고자 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목표는 아직도 지금 달성 못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어쨌든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셨어요. 네. 그죠? 주장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법은 또 법이고요.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많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처음 그 교도소에 구속이 된 다음에 대법 판결 이후에 속이 2, 3개월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때 코스모스란 책을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이제 좋아했던 책인데 다시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칼 세이건 코스모스 책을 다시 보는데 그 중간에 보면 사진이 많거든요. 네. 그 사진 중에 그 보이저 1호가 이제 태양계를 쭉 가다가 마지막에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칼 세이건의 요청으로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원래는 이제 바깥쪽으로 보게 돼 있던 걸 지구 쪽으로 돌려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촬영해보자. 그러니까 태양계 벗어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쉽지 않다고 봤던 건데 촬영을 했는데 지구가 찍혔어요. 근데 지구가 그 사진에 보면 정말 먼지 한 톨만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 사진, 그러니까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제 그 사진 이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싹 가라앉더라고요. 야, 이게 지구가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계기는 그 법륜 스님이라고 네. 잘 아시죠? 예. 정토에 하시는 법륜 스님께서 이제 저를 위로차 접견도 다녀가시고 하셨는데, 그때 법륜 스님 이제 접견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회원들하고 1차 만일결사가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해부터 추진할 2차 만일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만일결사는 주제가 가난 극복, 남북 간 평화, 세계 평화,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회원들하고 이제 만일 동안 쭉 활동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고 들어왔는데, 방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만일이면 얼마나 되는 거지, 시간이? 그러고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0이 넘으신 스님께서 30년 동안 회원들과 활동을 해오셨고, 그게 끝나가니까 또 30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참 하고 계시겠네요. 예, 지금 아마 한창 하고 계실 텐데. 저에게도 시간을 주셔서 조만간 점심을 한번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저는 가톨릭이긴 하지만 법륜 스님 그 말씀 갑자기 이제 반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장 눈앞에 현안, 눈앞에 정치, 여기에 너무 매달려서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네. 길게 보고 좀 하나하나 좀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또는 정치, 약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평안을 좀.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오히려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쨌든 그 사건은 저로서는 좀 뼈아픈 사건이고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런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지금 그것도 정치인이 책임져야 될 목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법 판결 이후에 제 나름대로 영어의 몸이 돼서 가졌던 기간, 이런 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는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됐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복권이 되셨죠? 3인이 먼저 됐었죠. 네, 복권은 안 되고. 그것도 또 논란거리였죠. 그래서 그냥 거기 계시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때 사면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포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측에서 국민의힘 쪽 사면해야 될 사람들이, 사면 복권해야 될 사람들을 많은데, 그쪽을 대거 사면 복권 시키면서 저를 이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건 제가, 더군다나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악연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그냥 가석방 사면 불언서를 냈죠.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뭐, 그러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면만 시켜주는 바람에 출소는 했는데, 연말에. 복권이 안 돼 있으니 출마를 할 수도 없고. 국민권 회복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주변과 상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기회에 좀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도 좀 하고 사례들을 좀 돌아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영국 런던으로 갔었죠. 네, 런던에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독일 베를린에 가서 반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당선된 직후라 한 2, 3개월 정도는 미국에 가서 좀 돌아보고 오고 싶었는데, 12월 3일 날 갑자기 계엄을 발표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바로 들어오신 거죠? 네, 바로 그날 비행기표 끊고 오는데 하루가 걸리니까 바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탄핵 국면이었거든요. 예, 탄핵이 이제 되고. 그렇죠. 탄핵 과정에 또 갑자기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 취소도 되고. 그리고 단식하셨죠? 구속 취소하는 날 단식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들이나 당에서는 국회에서 농성을 했고, 근데 제가 국회 가서 농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격이 안 되시잖아요. 네, 근데 마침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께서
강화문에서 이제 천막 농성을 시작을 해서 단식 농성을 네. 바로 합류를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국민들은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단식을 14일간 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 뒤에 탄핵이 이제 안지에서 그렇죠. 가결이 되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제 대선 국민으로 갔죠.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당내 경선에 출마. 그러니까요. 네. 예, 당내 경선. 네. 예.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그때 판세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네. 없다라는 게 뭐 명확하나 하거나 우리 중론이었는데. 진행자님께서도 어장님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귀국한 다음에 뭐 많은 분들 만날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만나고 또 당에서 총선 과정이나 이제 이 과정에서 낙선하신 분들도 뵙게 되고 네. 만났는데 이게 너무 막 뿔뿔이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설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월 말에 1월 말 설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해가 되는데 우리 민주당도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게 탄핵이 가결되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 우리 당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좀 세게 올렸죠. 근데 그 글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갈라지게 됐던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짧은 기간에 이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제 마음이 좀 앞섰던 거죠. 이게 빨리 당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오히려 당에 남아서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이나 여기 계셨던 분들은 제 글로 인해서 오히려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2월 13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당내 당시에 저를 포함한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분들을 저를 시작으로 해서 쭉 다 면담을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그때 이제 한 1시간 반 가까이 면담할 때, 이제 그 글을 올린 취지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야당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 쭉 설명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그걸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사항들도 쭉, 크게 4가지 의제였는데, 생각보다 제가 갈 때는, 이걸 어떻게, 만일에 이제 또 반대하고 하면은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갔는데, 순순히 다 동의하시고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날 얘기가 참 잘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좀 부담을 들었고 네. 여전히 이제 당원들로부터는 계속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선인데 대선 과정에서 통합을 얘기했던 정치인이라면은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인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당내 경선을 제가 안 나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동연 지사님 두 분만 사실상 치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여간 좀 제가 함께 출마해서 우리 당의 통합도 통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지방시도위원회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자면은 지역 간 통합,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뭐 지방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국가 전략을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전략으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당시 대선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국민들께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민주당이 집권을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이런 직책을 맡긴 배경 또 흔쾌히 수용하신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님이 균형 발전, 지방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시더라고요. 네.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 경선 때는 그 연설회 때마다 제가 메가시티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네.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그 선거 정책 공약 중에 보니까 5극 3특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균형 발전 정책이 돼 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정책을 입안했던 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메가시티하고 용어는 다른데 일맥상통. 내용은 거의 예.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당시에 국토공간혁신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균형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를 전체적으로 대전환, 혁신하는 네.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국토공간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5극 3특 정책을 다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정리했던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또 균형성장 특위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그 국정과제 발표할 때 그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균형성장 특위를 발족하는 점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로서는 뭐 불감청 고소는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예. 이건 어찌 생각하면 나한테 참 잘 맞는 옷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는 제가 쭉 선거 과정에서부터 했던 일을 이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저한테 맡겨진 거죠. 어쩌면 그 생전에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네. 정말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수장이 되신 그런 감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거죠. 지역주의 극복, 균형 발전 네. 하는 게 이제 미처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해야 되는, 저한테는 좀 운명 같은 숙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직접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을 때가 2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보면 혁신도시 기억나실 텐데, 네. 혁신도시 세종시가 대표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이 남긴 성과인데, 이게 이제 미완의 도시들입니다. 미완의 그 성공이죠. 그러니까 아직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발표하실 때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만 가서는 그 도시들이 실제 그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거점이 되기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2007년에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2007년 2월에. 거기에 핵심은, 자, 공공기관이 먼저 가면 공공기관을 다 테마를 묶어서 보냈거든요. 예를 들면 강주 전남은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한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력 에너지 분야를 모아서. 그러면은, 자, 한전의 전력 에너지 분야에 관련 기업들도 같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함께 도시를 이루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집중적으로 그 대학에 함께 투자해서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산업, 대학,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을 포함한 그 공공기관과 각종 연구계까지 산학년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그 지역에 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신 거죠. 그게 2단계 대책인데, 거기 보면은 좀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만 가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가야 되니까 직원들 숙소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부지를 가지고 필요한 부지만큼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건 다 모아서 발표를 한 거죠. 네. 재정, 세제 지원뿐만 아니고. 그게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은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 2008년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니까 노무현표 정책은 전부 폐기죠.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도시도 이름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혁신도시의 이름 혁신만 남고 정부 정책에서 혁신자 들어간 건 다 지웠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단계 정책도 이제 그때 폐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예. 현재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특별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네. 정부 쪽 맞습니다. 부처들이 예. 대부분 내려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국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부를 때 한 번, 또 세종시에서요. 예, 예. 중앙부처에서 아주 뭐 청와대라든지 맞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예. 불러서 이게 도대체 취지가 살지 않는다. 맞습니다. 비효율의 극치다라는 오명도 현재 존재하는 건 아실 겁니다. 실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바람에. 예. 이게 그 바쁜 사람들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 그리고 일의 터전이 뭔가 붕 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호소도 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왔다 갔다 세종시 오늘도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네. 어제 이제 세종시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촬영 기준으로 월요일인데 예. 세종시에 가서 회의하고 그다음 어제는 특히 그 17개 시도의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지사들을 모아서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지금 향후에 이제 우리가 추진할 정책을 놓고 이제 그리고 서울에 바로 이제 또 오늘은 서울 일정들이 많으니까 어젯밤에 또 서울 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제 출근한 첫 주만 일주일 5일 동안 세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하루씩 계속 줄더라고요. 음. 지금은 정말 많이 있으면 2, 3일 하루 이틀 세종에 있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지방시대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지방 관리는 그렇죠. 많으니까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근데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완성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 경제 수도로서의 기능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건 확산시키고. 뉴욕 같은 길을 그렇죠. 하는 거죠.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이 병립이 돼야지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서울은 경제 수도이기도 하지만 행정 수도라고 하는데 기능은 다 또 세종에 가 있고 그래서 행정 수도는 이제 세종으로 모으고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실만 세종으로 가더라도 지금의 그러겠죠. 행정력 낭비 그러겠죠. 비율은 거의 뭐 90% 이상 극복이 됩니다. 네. 거기에 우수적으로 이제 뭐 외국 대사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방송 언론을 어떻게 할 거냐, 사법부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나머지 여러 기관들을 뭐 행정 수도로 모을 거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국회와 대통령실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세종시의 장차관들, 시국장들이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이제 서울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럴 때 청와대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세종으로 갑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아마 임시적으로 청와대로 이전을 하기로 돼 있고 네. 결국은 이제 세종에 가겠다는 공약은 살아 있고요. 예. 또 국회도 어쨌든 세종으로 가야지만 당정 혹은 또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협조 이런 것들이 다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실제로 국회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입니까? 지금은 가장 걸림돌은 법입니다. 세종의사당, 대통령실, 세종집무실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단계냐 그러면 그러니까 부지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네. 원래 세종시 계획안에 대통령실이 오면 어디로 가고 국회가 오면 어디로 가고 부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어쨌든 세종시로 완성시키겠다는 게 공약이니까 이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들어가는 이 구역을 자, 국가 상징구역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일단 그 개념 설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백악관과 의회가 배치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이 우리처럼 수도를 행정수도를 이전했는데 그렇죠. 브라질리아에 가보면 그런 게 다 의미를 가지고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상징구역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건지를 그걸 연말까지 지금 국제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이제 12월에 마무리되면 그러면 대통령실과 세종의사당, 국회의사당은 따로따로 설계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바로 이제 설계 작업부터 해서 목표는 둘 다 이번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네. 완공할 수 있으면 완공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게 이제 공사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임기 내에 완공 가능한지를 지금 이제 좀 살펴보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여야 막론하고. 예. 지금은 사실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도 위헌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네. 이걸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네. 예.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또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으면 현재 아예 이 특별법이 위헌인지를 다시 물어서 지금 물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위헌 판결 하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거나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추진하는 것으로 어떤 게 빠를지 모르니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 그죠? 물론 이제 사법적인 부분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아젠다가 이 부분 지금 아닌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2개가 나가 있고요. 네. 이제 법안이 조금씩 다르게 나가 있어서 이걸 좀 새롭게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도 관련 위원회이기 그러시겠죠. 때문에 예. 아예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위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법을 재정비하고 국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건지를 추진 중입니다. 저희 3프로TV는 아시는 것처럼 네. 물론 이런 시사적인 컨텐츠도 합니다만 주로 이제 경제를 네, 다루다 보니까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네. 분산보다는 집적이 네. 훨씬 더 성장에 좋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또 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계시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바로 눈앞에 혹은 경제적인 실질을 가지고 논하자면 과연 그걸 해야 되나? 또 실제로 지방에 가면 네. 심한 경우에는 몇 분 동안 도로를 달려도 차 한 대 발견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네.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강북강변도로라든지 올림픽 네. 대로는 그게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을에 막힌다라는. 지금은 출근 네. 시간도 아닌데 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맞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적의 효과가 있죠. 네. 집중을 했을 때 당연히 효율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 우리가 집적이 되면서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게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이게 일종의 경부 초기에는,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축이었다가, 네. 이게 이제 정보화 혁명, IT, 디지털 세계 경제가 전환되는 시기하고 예. 겹치는데요. 그때부터 그 이제 집중하고 집적해야 효율이 생기는 그런 이제 그 시대가 된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중공업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IT 강국이 된 건 수도권으로 그런 걸 집중했던 효과를 본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집적의 효과를 가지고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집중도 어느 선을 넘으면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집중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기를 넘었으면 이제 과밀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비효율의 원인이 됩니다. 딱 지금 현재 수도권이 네. 그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인구 중에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사는데 50%,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 50% 이상을 넘기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50%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50%를 2019년에 넘기게 되는데 2019년에 50%를 넘기면서 지금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좀 전에 이제 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이제 사실상 주차장처럼 움직이는 이게 이제 도로가 막히면서 생기는 손실 비용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수도권에 길이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한 수백조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크게 잡으셨어요. 41조 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41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올해 43조 원입니다. 네. 제가 있던 경남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이거든요. 예. 경남도 한 해 예산이 12조 원인데 수도권에서 한 해 동안 길거리에 버리는 돈이 41조 원입니다. 이게 2017년에 31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8년 사이에 10조가 늘었네. 10조가 는 거죠. 예. 이게 수도권 과밀이 어떤 비효율을 낳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인재 문제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비용만 따지면 비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내거나 비수도권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는 4배 가까이 더 든다는 거예요. 사무실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용이 뻔히 많이 들지만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인재가 안 모이니까. 그렇죠. 필요한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는 수도권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 이게 딱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추가로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디다 설립할 건지를 놓고 수도권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2019년에 그래서 이제 그 도시 간에 경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데 SK 하이닉스가 마지막에 최종 두 군데가 용인과 구미가 이제 마지막 후보로 올라왔는데 구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자산업도 쇠퇴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유치하려고 했겠죠. 온갖 지원책을 다 내놓죠. 체육관도 지어주고 뭐 다 하겠다고 하는데 용인은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SK 하이닉스는 용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임원들을 만나서 왜 구미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구미로 가시지 용인으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반도체 공장 하나 지면 잘 아시겠지만 팹 하나에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하잖아요. 10,000명을 고용한답니다. 10,000명 중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지털 IT 분야 석박사가 절반 정도예요. 5,000명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2019년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도지사 할 때인데,
암담한 거예요. 구미도 안 오는데. 그러면은 경남은 더 멀어서 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균형 발전은 어렵겠다. 1번. 네. 두 번째, 수도권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다 몰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권만이라도 계속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거기서 생기는 뭐 세금부터 해서 그 성장의 혜택을 가지고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요 구조였는데 요 구조도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여러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도 이제는 요 과밀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그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그 상황 때문에 한계로 인해서 과밀로 인한 문제. 지역은 수도권에 다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몰려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된다.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도권을 보더라도 수도권에 공장이 많이 몰려오는 게 꼭 수도권에 유리할까? 그게 아니라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을 포함한 경제 수도로서 그 다음에 문화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지역은 수도권에 오는 공장이나 기업들은 산업은 지역이 담당해왔던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요 구조가 돼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뭐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걸 어떻게 빼가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살리고 비수도권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윈윈 서로 이제 일종의 상향 평준화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경수 위원장의 말씀에 공감하시면서도 아예 안 될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학교 문제 등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뭐 엄청난 우리 사회가 복잡하죠. 갖고 있는 담론들이 다 개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방향성,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정권에 관계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아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치 시즌이 또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네.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인가요? 예, 내년 6월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마도 네. 경남도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런면 저런면 또 이곳저곳에서 출마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정치인 김경수의 로드맵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제가 지방시대 위원장 이제 일을 맡은 지 3개월 좀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이제 이번 정부는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해왔던 균형발전 관련해서 20년간 추진해왔던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어찌 보면 수도권 집중을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존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건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정부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성공시킬 거냐? 이제 그게 이재명 정부의 이제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제 균형발전 정책 브랜드인데 저는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이 각 시도 단위로 수도권하고 경쟁을 해온 거예요. 네. 혁신도시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경남도지사를 해봤지만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되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대중교통망으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서 젊은 친구들이 차가 없어도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 직장을 구할 때가 딱 제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어디든 그렇죠. 직장을 구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직장 선택의 일자리 선택의 폭과 기회가 수도권이 훨씬 넓은 겁니다. 젊은 특히 청년들에게는. 근데 비수도권으로 가면 경남은 그 창원인데 창원과 부산 거리가 서울 수원 거리거든요. 창원의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방을 얻어야 돼요. 부산에 방을 얻을 바에야 서울로 가자, 수도권으로 가자. 이게 지금 수도권에 한 해 동안에
비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되는 인구가 4만 5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20, 30대는 6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6만 6천 명이 비수도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으로 왔고, 오히려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4만 5천 명인데. 지방의 노령화, 소멸 이런 그렇죠. 건. 그게 이제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이제 별칭 부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방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0대 이상이 지금 이제 기한기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좀 더 속도를 올려서 최근에 이제 중앙대 마강래 교수님이 베이비 부머 기한기촌 프로젝트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40대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갈 경우에 지금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도 불편하고 특히 의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40대는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죠. 주거는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비수도권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건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풀어보자. 그래야 수도권처럼 일단 대중교통망부터 시도 단위로는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산도 아예 있고. 네. 충청권,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 수도권까지 5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대중교통망을 그게 5극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5극이고 여기에 빠져있는 강원, 전북, 제주 여기는 특별자치도로에서 3특이라고 그러고 5극, 5극 3특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그런 교통, 의료도 시도 단위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예. 네. 이걸 이제 권역으로 묶으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대학이 중요한데 대학도 권역별로 전략산업들을 이제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권역별로 해야 됩니다. 시도 단위로 전략산업 선정해 놓으면 너무 복잡하고 많아져요. 그래서 5개 권역별로 우리는 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 분야만큼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 특히 거점 국립대는 서울대만큼 서울대 이상으로 집중 투자해서 서울대처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죠.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했더니 어디 다니면 그게 가능하냐고. 서울대 같은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드는 걸 오해를 하시던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는 서울대보다도 뛰어난 대학을 만들고 그 지역의 대학들을 함께 연합해서 협업해서 그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뛰어난 인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수도권에서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게 수도권 대학 출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수도권이 아니라 반도체 분야도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특히 하이엔드급은 이게 옮겨가기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패키징을 포함해서 범용 반도체는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그 지역의 대학에서 얼마든지 인재를 충분히 배출해서 인재 나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이제 지역이 5극 3특을 통해서 균형 있게 발전할 거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균형 발전 정책을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데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됐거든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처음 요구가 이건 안 가본 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지 일단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의 설계도는 먼저 만들고 그게 이제 9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도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설계도만 보고 할 수 있는 이거 다 가기 어려우니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공 모델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번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다음 목표인데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뭘 할 건가 하는 건 그건 이제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찾아야겠죠. 항상 정치인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김경수 위원장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지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어떻게 좋은 의미의 교차점을 갖게 될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부울경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고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안 중요한 지역이 있겠습니까? 네. 강주, 전남, 충청권, 대구, 경북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울경 출신이니까 정치적으로도 부울경이 정치의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거의 뭐 동서로 양분되는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를 풀어나가는데도 여야, 진보, 보수가 좀 균형을 갖추면서 정치가 좀 풀어져 나가는 그런 곳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부울경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부울경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저로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의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둘의 대화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 화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의 결심을 해 주시고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에게 미완 혹은 할 수 없는 정책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 곧 이름을 바꾸시겠죠? 예, 지금 이제 가칭은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로 예.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예.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경수 위원장과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에 있었던 또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과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뵈면은요, 예. 거친 정치판에 잘 안 어울리시는 그런 느낌. 너무 부드럽던데 또 예. 워낙 뭐 저희 같은 학번이시라서 그런 마음도 듭니다만은 또 학생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고 또 나름 풍파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외유내각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네. 더욱더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대담을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